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엿새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인데 이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야당에서 출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그랬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박원석 의원은 아까 참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 지금 이 여소야대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실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죠. 그리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협치를 잘한다면 이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정치력을 증명하고 오히려 국정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노태우 정부 당시를 돌이켜 보면 특히 노태우 정부 전반기에 당시 그 88년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개혁들이나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전반기에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그 이른바 이제 북방외교라고 하는 한러수교, 한중수교, 남북기본합의서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같은 경우 만장일치 채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하고. 근데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마쿠에서. 그러니까 수면 위에 보이는 정치만이 아니라 수면 밑에 있는 정치로 그런 것처럼 얼마 전에 어떤 원로께서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 노태우 정부 당시의 개혁을 많이 연구를 해봐라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면 정말 협치에 해답을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거다. 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신 김에 지금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동선이 알려지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 근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대체로 평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 우려했던 교통 통제 이것도 그렇게 출근길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저게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동선이 다 노출이 되고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과정이니까. 뭐 관저 완성 전까지는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야당에서도 출근 왜 늦게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안 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이 무슨 9to5 하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퇴근했다고 업무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청와대 그 사셔도 관저로 들어갔다고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라도 뭐 일이 있으면 NSC도 소집이 되고 보고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물론 뭐 가급적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념 속의 출퇴근 시간 이거를 좀 가급적 지키면 좋겠지만 거기서 조금 늦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뭐 대통령이 재택근무를 저러다 하겠냐는 등 이런 식의 코멘트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박원석 의원이 정말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느낌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느껴지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그 신기함 플러스 뭐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차고가 생기는 건데 저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왜 가서 왜 신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뭐 참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몇 사람 데려와서 그냥 일반인들처럼 하는 행동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뭐 쇼든 누구는 쇼라 그러는데 뭐 저런 쇼는 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외국 저 정상들 이야기할 때 흔히 뭐 독일의 메르켈은 뭐 쇼핑백 들고 가서 카트 밀고 가서 장 봐가지고 들어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여유가 있냐 뭐 쇼하냐 이런 이야기는 좀 우스꽝스럽고 근무식 저 출퇴근 문제도 저는 뭐 좋게 보면은 그냥 또 좋아 보이는 거고 나쁘게 보니까 저게 저 뭐 이런 건데 저는 새로운 모습이다. 라는 점에서는 또 자연스럽고 또 대통령이 24시간을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는 게 뭐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 주말이면 오히려 좀 영화도 보고 영국도 보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낫다고 봐요. 다 좋게 보는 분위기인데 정기람 교수도 좋게 보십니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한 달짜리 이벤트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구중궁궐에 갇힌 모습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노출도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우리가 또 대통령과 좀 더 친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 이제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대 고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출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국민들도 알게 되고 또 주말에는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이런 모습 그게 결국은 김병진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온 이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삼청동 청와대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민들이나 언론이 추측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리적인 움직임이 국민들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보통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시대를 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최고 권력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전 대단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뭐 김치찌개 회동 같은 경우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바람은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고 만나자. 그렇죠. 근데 윤회 스타일을 가지고 본다면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최소한 접점은 좁혀지잖아요. 예. 그리고 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술 먹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이 하면서 명확하게 이게 이 한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나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5년, 9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술 마시는 대통령하고 안 겪어봐서 그거는 대통령 안 겪어봐서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일체 비공개로 합시다. 민주당 쪽에서 가령 만남 자체도 비공개로 합시다 하면 틀림없이 윤 대통령은 100% 거기에 응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령 결론을 만나고 나서 결론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윤 대통령 쪽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조금 기존의 어떤 만남 또 어떤 영수회담의 어떤 이런 형태 이런 기성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스타일의 대통령이니까 새롭게 우리도 한번 좀 변화를 해보자 이런 게 민주당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예. 자,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국회의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후반기 국회의장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기남 교수, 지금 원래 국회의장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당적을 떠나니까 그냥 다수당이 국회의장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출신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텐데 네. 지난번에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뽑을 때 네. 후반기는 김진표 의장이 하는 걸로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었나요? 사실상 교통정리가 돼 있던 거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과 박병석 의원의 그런 합의 속에서 김진표 의원이 또 자리를 내려놨던 그 선출 마지막까지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그런 어떤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그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이 또 약간 시니어리티가 존중이 되다 보니까 선수 그다음에 나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가 돼서 다음 하반기 국회의장은 김진표 의원이 맡는 것으로 어느 정도 다 그 교통정리가 돼 있던 사안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169석의 민주당인데요. 초선 재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니 국회의장이 다선이라고 꼭 국회의장 하는 거냐? 국회에서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이런 초선 의원들의 약간 좀 약간 치기 어린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두 번째 흐름이 뭐냐면 이재명 소위 이른바 친명 계보. 우리가 국회의장도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가까운 사람이 좀 돼야겠다. 그래서 뭔가 좀 이 국회의장까지 당에서 이른바 그 다수파를 점하고자 하는 친 이재명 계보를 중심으로 우리 후보를 내자. 그래서 지금 5선의 조정식 의원을 이른바 국회의장 후보로 밀면서 관행 뭐 나름대로 존중하지만 그게 뭐 사실상 뭐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러면서 국회의장 구도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김진표 의원이 5선인가요? 5선입니다. 그리고 조정식 의원 5선이고 이상민 이상민 의원도 의원도 지금 5선입니다. 한다고 안민석 의원도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 개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4선인데 우상호 의원도 지금 뭐 나올 제가 볼 때는 나오기는 좀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다음 차기 총선 불출마를 하면서 좀 희생한 모습을 보였고 당내 뭔가 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그 성정을 감안해서 우상호 역할론이 나옵니다만 4선이기도 하고 우상호 의원의 성격상 저는 뭐 국회의장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직접 의원들하고 이렇게 마주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신성범 의원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 이렇게 선출할 때 경선하고 이런 전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게 원래 한 5선 이상쯤 돼야 저분이 이제 되는 거 보니까 의장으로 가시겠다는 정도 느낌이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선 의원들 간에 적어도 좀 정치적인 합의가 이미 일종의 뭐랄까 불문율처럼 돼 있는 거죠. 다음에는 연배, 시니어리티는 연배, 선수와 연배를 다 조합해 보면 이번엔 누가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암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다 따라갔죠. 저 다시 한번 경선하거나 한 거는 아니 기억이 있나?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정의화 의장이 의장 되실 때 황우여 의원하고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의화 의장이 이 친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이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례가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사실은 좀 정파를 초월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때문에 이게 이제 관례상 다수당이 맞고 또 다수당 내에서 뭐 경선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선출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전반기의 합의가 박병석, 김진표 간의 두 분의 합의였겠지만은 일정하게 당내의 공감대 속에 경선 없이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추대가 된 거일 텐데 이게 마치 우리 계파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장 자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또 실질적 역할에 비추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경선까지 최종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굉장히 뒤에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면 민주당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당적을 버린다는 게.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김경진 의원.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의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고요. 대한민국 전국이 꽉 막혀 있을 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의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되시기도 전에 이게 당의 어떤 뭘 위해서 의장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완곡하게라도 표시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국회의장의 어떤 의미를 조금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 문제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저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여당 의원들이지만 개파 논리에 그 포로가 돼 있지만 집단 지성이 발휘돼서 야당 의원? 야당 의원이죠. 예. 야당 의원들도 집단 지성이 발휘돼서 지금 이렇게 약간의 꿀렁꿀렁하는 그 분위기가 정리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회의장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살펴봤고요. 지방선거 좀 잠깐 들여다보죠.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 지역이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락 엎치락 뒤치락. 어떤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어떤 것은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지금 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가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김경진 의원,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강용석 후보랑 단일화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거. 그렇죠. 일단 과연 중도표가 올지 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단일화 합의가 있는 시점부터 민주당 쪽에서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강용석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문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그게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가면 어차피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들은
매우 강고한 보수표들인데 이 보수표가 될 만한 곳으로 결국은 찍자라고 하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결국은 김은혜한테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 계산들이 있는데 그래도 눈앞의 수치로 보면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신성범 의원 단일화를 안 했다라고 할 경우에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사에서는 10% 나오는 거 봤어요. 예. 어떤 조사 5%.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으로 치더라도 뭐 6, 7%는 현재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김경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물론 김은혜 의원 쪽에서는 후보 쪽에서는 고민이 많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단일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단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이 나올 거다. 또 하나는 강용석 후보 자체가 그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그 오명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의 당신 때문에 김은혜 떨어졌어, 국힘 안 됐어라는 그 김동연 후보가 됐어라는 그걸 뒤집어 쓸 정도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간다고 본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강용석 후보가 물러설 수 있는 후보 사퇴할 수 있는 명분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 어떤 명분으로 무엇을 제시함으로써 강용석 후보가 18대에 이어서 다음 뭐 22대 총선이라든지 뭔가를 보장할 때 정치적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예. 관건이라고 봐요. 정일환 교수,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이재명 두 대선 주자들의 보궐선거 출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관심사인데 현재까지는 뭐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일단은 이 우선 경기지사를 놓고 보면 오차범인의 접전구도, 김은혜, 김동연 후보의 오차범인의 접전구도, 그 다음에 김은혜,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좀 유심히 보여지는 게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에 따른 이른바 여성 표심의 향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시너지 효과,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그 여론조사 흐름에 있어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김은혜 후보의 약간 그 상승구도, 상승세가 유지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인천 그 개항을 출마를 선택함으로 해서 인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지지층 결집에 좀 나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봤는데 현재 나타난 결과는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출마에 대한 반발 여론, 이른바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이 좀 더 크게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유정복 후보와 박남춘 현 시장 후보 구도가 초기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금 벌어지는 양상이다. 자,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본인의 당선은 겨우 저는 당선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 넉넉히라고 표현할게요. 넉넉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가능하지만 인천시장에서까지 뭔가 좀 악영향이 미치고 이게 경기도 지사 선거에도 도움을 못 주고, 자 그러면 수도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결국 송영길 후보가 지금 원사이드하게 오세훈 후보고 뒤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수도권 광역단체장 세 곳을 다 내주게 되는 이른바 지방선거 참패라고 하는 결과를 지금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단일 경기도면 경기도에서도 뭔가 김동연 후보가 좀 더 파이팅을 보여야 되고 승부수를 고민을 하고 던져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전체 선거판도 지금 대단히 민주당으로서는 극복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 효과라는 것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국민의힘이 7년 반 만에 역대 최고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경진 의원, 사실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중부, 이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유심하게 봤던 게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힘 쪽에서 조금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박완주 의원 사건하고 방금 정일환 교수 얘기대로 국힘 쪽의 정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래서 이 흐름이 충남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근데
충북도 예상 외로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거의 오차범위 충북은 상당히 앞서는 걸로 예,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충남 경기인데 이 충남 경기를 국힘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거의 지방선거는 그냥 국힘이 압승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특히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선거 향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심히 볼 대목인데 큰 흐름은 국힘 쪽에서 대단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예, 이 기류가 읽힙니다. 사실 박원석 의원 대선 이후에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대선 승리한 당의 우세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와대 이전 문제 그리고 또 인선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실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보면 뭐 검수완박에다가 또 성비위 뭐 청문회에서 보인 헛발질 이런 것들 결국은 뭐가 안 되는 집은 자살골로 많이 당하죠. 이게 원래 대한민국 정치의 동력은 상대방의 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못하나 이런 게임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역대 보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대체로는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 관측인데 이제 문제는 투표율이 대선하고 비교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적게는 한 15%, 많게는 20% 낮아요. 예. 그러면 지지층 결집 선거거든요. 결국 어느 쪽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느냐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아마 이재명 고문이 그 인천에서 본인이 원내 입성 성공하더라도 경기와 인천의 선거 결과를 바꾸지 못하면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타격을 입고 패배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더 차이가 벌어졌고 경기 같은 경우에 박빙이나 이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가뜩이나 당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도 선거가 한 3주 남았거든요. 3주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나 변화들이 있을 거여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 이남의 선거 결과는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특히나 이제 박완주 의원 그 성추문이 터지면서 예. 충청권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변수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 결과가 어디로 기우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부 이남에서 중부는 충청권을 포함한 거죠. 네네네. 충남을 그렇게 그래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거기 지역구가 충남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그렇죠. 천안인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양승조 지사한테 영향을 그 미칠까도 천안과 아산의 인구를 합치면 충남 유권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결정적 악재죠. 그런데 지금 박완주 의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던데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지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의원총회에서 이미 제명한 의결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 당사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에 더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당장은 그 제명 조치 이후에 아마 선거 이후에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요. 그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계속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더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안 되는 집은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3주의 시간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나옴으로 인해서 거의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인 오히려. 예.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성범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